자,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조선시대 예술 그 기출문제 풀어볼게요. 어제 풀려다가 쫓겨나가지고, 이렇게 오늘 이제 풀어볼게요. 딱 한 문제밖에 안 돼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조선시대 그림의 경향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몇 페이지? 그게, 103페이지. 103페이지 1번 문제 있어요. 자, 거기 보면 다 표시해놨거든요? 이 기출문제 내용이요. 그래서 공부할 때 좀 참조해 주시고요. 자, 조선시대 그림의 경향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한 것은 15세기에는 진취적이고 발랄한 시대적 분위기를 반영해서 맛적에서 안개는 몽유도원도나 강의안의 보관 간수도 이런 대표적인 그림이 있죠. 예. 사군자에 뛰어난 화가들이 배출됐다. 자, 사군자는 이제 꽃나무, 포도, 고양이, 이런 동식물들을 말하는 건데, 요거 16세기 때, 나온 거야. 그래서, 뒷부분이 시기적으로 이제 맞지가 않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면요. 자, 16세기 간계가 호감한 빛으로 자연 속에서 파묻힌 깊은 사색에 빠진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린 걸작품이 나왔다. 자, 이거는 15세기 때, 16세기에나 강의안의 고상간수도죠. 그래서 이제 간결한 빛으로 이제 절벽 위에 양팔의 턱을 기대며 수면을 이렇게 딱 보는 그 그림을 그렸던 거. 자, 그 다음 3번을 보면요. 17세기 때 산수화가 유행했으며, 특히 김명국은 일본 사단에 영향을 미쳤다. 네, 맞죠? 김명국은 일본의 통신사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달마도나 설종 기로도나 이런 그림을 남겼다는 거죠. 자, 그다음 19세기에는 진경산사가 등장했고, 자, 김홍도 16옥에 의해서 해화사의 절정을 맞았다. 이건 19세기가 아니라 18세기 때죠. 시기를 좀 틀렸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얘네들 조선 정기는 끝났고요. 조선 후기로 넘어가죠. 자, 조선 후기는 이제 교과서에는 이제 근대사의 태동 그래가지고 이행 단계도요. 그래서 근세에서 이제 현대도 근대로 넘어가는 이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보통의 통론사 교과서의 관점의 전체적인 관점을 보면요, 되게 이제 정치를 제외한 하부 구조는 되게 발달했어. 그래서 이제 그냥 경제적으로 때 이제 농업이나 수공업, 강업, 상업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돼 있고, 이론에서 신문제가 동요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상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정치적인 어떤 변화도 불려있겠지만, 문제는 이런 경제, 사회, 이런 문화적인 어떤 여러 가지 역동적인 모습을 지금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다. 그래서 발목을 잡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19세기 때 무슨 정치죠? 세도 정치죠. 예. 그리고 이제 이런 변화를 이끌었던 이제 사람들이 누구냐, 주체 누구냐.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시민계층이죠. 그런데 이제 조선사회는 시민계층에 비견된 농민들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하부 구조가 상부 구조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 상부 구조가 정치가 그걸 제대로 수용을 못해서 근대 사회를 좀 약간 발전을 좀 느리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조선 후기에 바라보는 이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재적 발전론이에요. 내재적 발전론은 뭐죠? 자, 예전에 근대 시야가 어디로 갔어요? 1876년에 강화도 조약을 봤죠. 네. 근데 이 강화도 조약을 본 게 좀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근대화를 못 지키고 누구에 의해서? 일본에 의해서 시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긍정적인 부정적인 거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반대로 우리도 이제 자본주의 맹아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도 뭐냐면 내재적 발전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근대로 넘어갈 수 있었다. 자, 그걸 강조해서 되게 조선 후기 부분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의 어떤 사회, 경제 이런 사람들을 되게 강조하거든요. 발전상들을. 그거는 이제 그 밑에는 뭐에 대한 반박이 깔려있냐면 일본 애들이 요구하는 정체성론 있죠. 시민사관 하나. 정체성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희는 자발적인 근대화도 못했고 중세도 없고 고대에서 뭘로 넘어갔다는 거야? 바로 근대로 넘어갔는데 그걸 누가 시켜줬다?
자기들이 시켜줬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중세가 있다. 그리고 우리도 어떤 자본주의로 할 수 있는 어떤 근대적 어떤 힘이 있었다. 자본주의 매너가 있었다. 그래서 매너가 뭐예요? 매너가 싸시죠? 싸. 이런 것들 강조하죠. 그래서 이 정체성을 확보하려고 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뿐만 아니라 그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사나 중국 같은 경우 명청시대 나 명말 청초시대 때 일본 같은 에도시대 때 이런 것들 자본주의 맹하기를 둬요. 그래서 내재적 발전을 되게 강조하는 분위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지 몰라도 거기 그 한국사에 보면 조선 후기의 사회경제사 발전 부분이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할애되어 있어. 그리고 해마다 관련된 기출문제가 한두 번씩 꼭 나오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조선 전기보다 조선 후기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 기출에 대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이제 내용을 보자. 보통 이제 근대화 사회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는 일단 민주정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뭐가 될까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사회적으로는 이제 시민사회 형성돼서 시민사회가 형성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는 과학기술, 합리적인 사고방식 등장한 걸 보통 근대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이제 모습이 보이는데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경제적으로는 농업에서 볼 때요. 영농기술이 개발됐죠. 이항법이나 경영법이 일반화되고 농기구가 개량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의 합리화. 경영합리화가 하는데 경영합리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1인당 그 생산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방법 있죠. 이게 뭐죠? 강작이죠. 강작이 가능했던 건 뭘까요? 이항법의 보급이죠. 두 번째로는 그 한정된 토지에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야. 그건 이제 상품 작물 재배. 그리고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이제 계층이 어떤 계층이냐? 물론 학계에 여러 가지 의문이 있지만 경영 분홍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해서 농업 생산이 제고됐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많은 잉여 생산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가 발달됐냐면 상공이 발달됐죠. 그 영리성이 제고되고 그 다음에 도고상인들이 출현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부의 축적에 의한 신분 상승 그로 인해 농민층 분화 그 다음에 농촌사회 분화 그 다음에 봉건적 신분구조가 붕괴 그리고 세습적 폐쇄적 신분제의 의미가 상실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양반의 가치가 떨어지면서 양반의 의미가 어떻게 돼요? 하락되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조선 후기 때 들어가면 18, 19세기 들어가면 개나 소나 누가 되는 거야? 양반, 저 양반, 이 양반. 지금 남았죠? 예. 이 양반아 저 양반이라는 의미가 좋은 의미가 아니야 지금은.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으로는 물론 그 정치적으로 이런 그 사회 경제 사상적인 여러 가지 사상 얘기할게요. 사상적인 측면일 때는 이제 진보적인 사상들이 등장했죠. 그래서 사회 조건이 이제 개선됨에 따라서 그다음에 발전에 따라서 신학이나 천주교나 동학 등이 등장했죠. 예. 자, 그리고 이런 경제 사회 사상의 이런 발전에 맞춰서 정치권이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되는데 그걸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영종조 때 외에는 조선 후기의 정치사에 크게 볼 뻔 없어요. 근대적 모습이 안 보여. 특히 이제 그 조선 중기 때 형성된 분당 정치가 어디로? 세도 정치로 해서 파탄이 됐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세력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정치권의 자정 모습이 없어지게 돼. 그러면서 이제 점점 나라가 기울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그 조선시대 때는 농업사회 사상적인 측면에서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이걸 누가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 정치권을 수용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그 관점이 통론이나 교과서에 있는 관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조선 후기의 정치적 변화와 제 입장을 이제 볼게요. 자, 이건 예전에 한번 제가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대개 보면 이제 조선 시대 때 정치사를 나눌 때 5개 시기로 구분돼요. 그래갖고 이제 보통 그 여기 보면 붕당 설립기, 그 다음에 붕당 정치기, 한국기, 그 다음에 탄평 정치기, 세도 정치기 이렇게 나누죠. 그래서 붕당 설립기 같은 경우에는 선주에서 강해군 때까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붕당 정치기까지는 인주에서 현종인데 이 붕당 정치기는 왜 붕당 정치기가 하냐면 이때 성리학적인 어떤 운영 원리였던 붕당 정치가 제일 잘 구현됐다. 그래서 성리학적인 붕당 정치가 핵심 키워드는 뭐야? 상호 견제, 비판이면서 인정해 주는 거죠.
그 사건을 볼 수 있는 것이 예전에 말씀 예송논쟁이죠. 1차, 2차 예송논쟁을 패해도 상대 분당을 뭐예요? 인정을 해줬죠. 근데 이제 숙종 때 들어가면 한국기인데 요때는 상대 분당을 인정하지 않아. 일당 독재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전에도 말했지만 이 한국기 때 그 일당 독재 형상들은 단순히 정치적 형상이 아니죠. 그 밑에 뭐가 깔려있죠? 사회경제적 변화가 깔려있죠. 이 부분 이제 한국시대 할 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왕권이 강화되는 탕평 정치를 하고 이 탕평 정치께서 중앙 권력이 강화되는데 나중에 이걸 악용한 것이 이제 세도 정치이죠. 그래서 요거 5단계로 이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시기가 분당 정치, 그 다음에 이제 일당 독재, 일문 독재 요 세 시기를 이제 보는데, 자 분당 정치 시기는 선조 때부터 시작돼서 이제 현종 때까지 있었던 거고 남인이 집권했던 시기예요. 그리고 남인이 집권하는 게 그 서인이 집권했던 시기고 남인이 거기 보조해줬던 시대죠. 예. 그래서 서인과 남인 집권이지만 이제 주로 서인이 집권했고요. 그 다음에 서인들은 그 두 가지는 꼭 지켰어. 하나는 뭐냐면 국호물신. 국호물신은 뭐죠? 국가의 혼례. 그러니까 왕의 혼례는 어느 집안에서 하는 거야? 서인 집안에서 하는 거야. 왕비가 오는. 그래서 외초로서 이제 권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숭유살림. 숭유살림은 이제 뭐냐면 그 살림이 뭐죠? 벼슬 나지 않고 초에 묻혀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죠. 주로 서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그 송시열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공론을 중요시 여겼다는 거. 예. 그 다음에 이제 정권 장악을 합리하고 지배층의 결속을 도모하고 지주제의 신분제를 강화하고 항촌 질서를 재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양난 이후에 무너지는 어떤 사회 질서를 뭘 통해서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관을 통해서 확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냥 정치 원리로서만 성리학을 받아들였는데 이때부터는 사회 규모로서 성리학을 받아들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가족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가족제도로서. 자, 그러면 일당 독재는 뭐냐? 경신왕국 이후에 분당 정치가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노동도 일당화 됐고 이제 그 상포화폐 경제 발달을 해갖고 이제 지주제, 신분제가 동요되고 농민들이 성장을 하니까 이제는 그 사회 분위기가 명분보다는 뭘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죠? 실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나타나죠. 그리고 상포화폐 경제 발달을 통해서 새로운 계층, 신양 계층들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족 계층들은 예전에 사족 계층들은 향촌 사회에서 권력을 더 이상 누리지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누릴 수 있는 곳은 어딜까요? 중앙 정치죠. 그러니까 이제 중앙 정치에 본격적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중앙 정치의 간직이나 권력은 이게 파이가 뭐예요? 작죠. 그러니까 그걸 나눠먹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싸우게 되죠. 예전에는 그냥 상대 공당을 인정했던 것은 좀 파이가 상당히 좀 컸기 때문에 인정해줬어. 근데 파이가 이제 상당히 적어지니까 사람들이 막 들고 가면서 싸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 게시판에 보면 막 싸우잖아, 이명 게시판에. 근데 제가 초den에 가봤더니 별로 안 싸워. 그 이유가 있어. 그 이유가 뭘까요? 초딩은 널널해. 그 경쟁률이 1대에서 2대1밖에 안 되는데, 물론 자기 딴에는 되게 힘들다고 하지만, 근데 그 중동 이명 게시판에 가보면 싸워. 그럼 뭐냐면, 적은 것을 가지고 모으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물로 뜯어가지고 좀 깎아내려가지고, 뭔가 거기에서 시련을 느끼는.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유가 없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상대 분단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지면, 이기면 어떻게 해요? 상대는 가감하게, 죽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사사다반. 사사는 뭐예요? 사약을 내리다는 거야. 사약을. 그래갖고 이렇게 죽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권력을 차지할 수 있는 제일 방법이 뭘까요? 자기가 외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왕위 계승에 들어가서, 자기한테 유리한 왕을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왕위 계승 분쟁이 일어나서 그게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같은 조정 안에서도 충성의 대상이 달라. 영조를 충성할 것이냐, 정조를 충성할 것이냐, 경종을 충성할 것이냐, 그 다음에 영조를 충성, 의리 문제가 나타나죠. 네, 이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왕권이 약화되고, 그래서 이 왕권의 약화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게 잘못됐네요. 태평론이 아니라 태평론이 아니라 태평론을 썼네.
네, 수정해 주세요. 네, 탕평론이 대두됐다. 그래서 숙종 때부터 해서 정족 때까지 탕평론이 대두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 일당국제 시기 때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런 하부 구조의 변화가 어디에 영향을 미쳤다? 정치 구조에 영향을 미쳤다. 상부 구조에. 그 다음에 일본 독재로 넘어가자. 일본 독재는 이 정치가 이제 사회 경제 발전에 아예 건립되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언제는 한 당파가 독재를 하지 않아요. 그죠? 한 가문이 독재. 여러 가문이 몇 개 가문이. 그래서 이제 그 세도 정치였고 주로 안동김 씨가 집권했고요. 지배체제의 파탄을 일으켰다는 거. 그리고 상품과 합배 경제가 응축되고 역사 발전을 저해시켰다. 이런 것들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외에도 그 뭐냐면 또 살인정치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건 분당정치론이고, 그 다음에 또 살인정치론이 해가지고 이제 그 사회경제적 변화와 정치적 변화를 별개의 문제다. 그래서 이제 분당정치를 이제 그 살인정치로 이제 보고, 그 하나의 정치 형태가 아니라 운영 방식이고, 그리고 그 예전 이 시대뿐만 아니라 예전에도 존재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들을 보니까 분당정치론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살인정치론에 입각해서 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보면 이제 역사를 찾아서나 뭐 그걸 들어보면 아이고 뭐 분당정치론 한번 갔다. 살인정치론 해갖고 사회경제 변화하고 분당하고는 별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요거는 뭐 이제 교과서나 통론 관점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살인정치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당정치론과 살인정치론 이제 비교 부분과 그에 대한 근거편을 제가 이제 그 보충 자료에 실어놓을게요.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그게 어디 있냐면 저기 그 지도서 그 영국 영향 관점이 있어요. 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요. 조선후기 정치사를 보죠. 자, 조선후기 이제 정치사 넘어가기 전에 분당정치 전개 과정을 좀 봐야 돼요. 이게 좀 복잡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거 도표도 이렇게 그려놨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고 그런데, 하여튼 한번 보시고, 그래서 이제 대충 이제 한번 적어봤어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제가 그 분당 정치기를 5개로 본다고 했죠. 1기 분당 설립기, 형성기, 그 다음에 한국 정치기, 그 다음에 탕평 정치기, 그 다음에 세도 정치기 이렇게 지우는데, 자, 분당 성립기부터 볼게요. 분당 성립기는 언제부터 해서 언제까지예요? 선조부터 해가지고 강해군까지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선조한테 강해군 때 이제 분당이 나눠졌죠. 이조 전략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동인과 서인, 이렇게 해서 동인은 신진살인, 서인은 기성살인 이렇게 나눠지고, 그때 한때 동인이 집권하고 있다가 무슨 사건을 통해서 정영린 사건, 기축옥사를 통해서 서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건정이 사건을 계기로 해갖고 다시 동인 넘어가는데, 요때 동인은 다시 남인하고 북인으로 나눠져요. 그래서 이제 남인이 집권하게 되죠. 예. 근데 강해군 때 이제 분주 활동을 통해서 누가 집권해요? 북인. 그 중에 대북계통이 집권하죠. 그래서 대북은 이제 그 육북과 골북, 소북은 또 청북과 탁북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데, 자, 그 인조반정 때부터 해서 이제 그 수정 전까지를 이제 분당 정치 성립기 시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서인이 주도를 해가지고 남인이 거기에 부수적으로 참가하는 그런 이제 형태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쭉 있다가 1차 예송 때 누가 승리하죠? 서인. 그 다음에 2차 예송 때는 남인. 그래서 이제 그 남인 안에서도 그 서인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 가지고 그 당시 이제 온건파와 강경파가 나눠지죠. 그래서 청남, 탕남은 나눴는데 좀 온건파였던 그 탕남이 집권을 해. 그래서 이제 분당 정치가 유지가 되고, 숙종 때 보죠. 숙종 때는 한국 정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3번의 한국 정치가 있었죠. 그 중에 마지막 3번의 한국 정치가 있었고, 그때 이제 경신한국 때 그 서인에서 그 뭐냐면 집권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남인이 이제 몰락하고 서인이 집권하고,
그 다음에 기상국 때 다시 누구로? 남이 넘어갔다가 다시 갑수당국 때 뭘로 넘어가죠? 서인이 넘어가죠. 예. 근데 이제 기상국에 경치명국에서 갑수당국 가는 과정에서 서인은 뭐와 뭘로 분열되죠? 노론하고 소론으로 분열되죠. 그래서 이제 갑수당국 때 완전하게 결렬되죠. 예. 그래서 요번에 기출문제 나왔던 것이 이제 요 부분이에요. 어떻게 결렬됐는가?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는 소론이 뭐냐면 정치를 주도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병신처분 이후에 노론 넘어가고 경종 즉위 이후에 그 경종이 이제 누구의 지지를 받고 이제 왕위가 됐어요? 소론이죠. 그래서 이제 신축강국 임의옥산 심의사라고 하는데 요거를 거쳐가지고 누구 넘어가요? 소론 넘어가죠. 근데 이제 경종이 죽고 그 다음에 영조가 즉위하는데 영조 누구의 지시를 통해서 집권했죠? 노론. 그래서 초창기 때 노론 강력파가 집권을 했다가 게다가 이제 이인자에 나뉘고 기후처분해갖고 잠시 여기 노동 강력파를 소론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이인자에 난 기후처분 거쳐갖고 소론 좀 장악했다가 나중에 이제 나주 개선 사건 이후에 뭘로 넘어가 또 노론이 집권을 하게 돼요. 요 부분은 나중에 영조 정치할 때 좀 얘기할게요. 그때 이제 영조는 탕평책을 내세웠는데 이 사람은 그 탕평파를 키웠어요. 되게 외적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자기하고 이제 연결된 외적 세력들을 키워냈는데 그때 이 탕평을 왕론 탕평이에요. 그래서 뭐 남당, 북당, 동당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이 됐다. 남당 탕평파는 이제 남당, 북당. 그래서 그 홍보안과 김한과 홍보안 이런 사람이 외적 세력을 적극적으로 끌어들였다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나주 개선 사건 이후에 노동 세력들이 장악하고 나서 임요학원 계기도 해갖고 그 영주의 정치 영주의 어떤 임요학원 조치에 대해서 두 가지 의견이 나타나죠. 하나가 시파, 벽파. 그래서 시파 세력들은 이제 영주의 정치는 잘못됐다. 그리고 벽파는 옳았다. 그래서 시파는 주로 북당, 청류, 계층, 남이소는 노동계층이고 벽파는 그중에 노동과 남당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정조가 등장하면서 정전의 이제 할아버지 때 외척들 다 쳐내고 시파는 벽파는 뭐죠? 자기 색깔이 분명한 사람들만 이렇게 포용하죠. 그래서 이때 이제 남이소는 노동 간의 어떤 삼각 간의 어떤 그 균형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정조 때 탕평을 무슨 탕평이냐? 외적 세력을 제한하고 했기 때문에 중론 탕평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제 순조 때는 잠깐 이제 정승왕후가 이제 집권할 때는 벽파가 있다가 순조 친정기 때는 그 시파 넘어갔다가 그다음 황종 때 풍양조시 때는 잠깐 벽파 나왔다가 다시 시파로 넘어가죠. 그 과정에서 벽파는 이제 정치 세력으로서 소멸돼요. 시파가 이제 살아남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고종 때 뭐 대원군 친정을 해서 이제 민씨정권 넘어갔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있어요. 그래서 그 영종 때는 그 노론과 소론도 있는데 이 노론과 소론들이 이합집산을 해요. 같은 그 노론이라도 시파가 될 수 있고 벽파가 될 수도 있어. 또 남인들 가지고 소론은 주로 이제 시파 세력들이고, 예.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그 조선시대 정치 집권 과정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예.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용은 이제 하다가 중간중간 이제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치사에 들어가기 전에 비변사부터 이제 보죠. 비변사. 비변사도 시험 문제 한 2분 정도 나왔어. 2번 정도. 별표 한 2개 쳐놓으세요. 자, 비변사라는 말은 사자는 사찰사자가 아니라 간청사자인데 간청사자에 똑같으니까. 예. 비변사라는 말은 그 뭐냐면 병방의 문제에 대비하다는 거야. 그래서 국방 문제에 대비하다. 그래갖고 이제 비변사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 비변사는 이제 그 초창기 때는 여진 외구를 대비하기 위한 어떤 그 뭐냐면 임시기구에 불과하다가 나중에 양날 거쳐갖고 이제 권력기구가 되죠. 그러면 요 비변사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이제 비상교육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밀고 넘어갈게요. 예. 비변사 154페이지 보실까요?
자, 거기 그 군사제도 변화까지 한번 보죠. 군사제도 변화는 좀 나중에 읽어보고, 하여튼 정치제도, 154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정치구조의 변화. 외란과 호란을 겪으면서 왕실의 권위는 무너지고 지배층에 대한 백성의 불만은 높아졌다. 이에 정부는 통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여러 제도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비변사의 정치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었다. 비변사는 원래 16세기 초에 여진과 외구에 대비하기 위해 설치한 임시회의 기구였다. 임준열을 거치면서 비변사의 구성원은 삼정승을 비롯한 고위 관원으로 확대되었고 뒤은 호란을 거치면서 최고 정치 기구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비변사는 군사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문제 등 모든 국가 업무를 총괄하였다. 한편 초기의 붕당 정치는 상호 견제 속에서 균형을 이루었으나 숙종 때 황국을 거치면서 상대 붕당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특정 붕당이 권력을 독점하는 일당 전제와 추세가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집권 분당은 비변사의 고위 관직을 독점하여 정치를 주도하였다. 이로 인해 의정부가 육조 중심 행정체계는 유명무실해지고 왕권은 약화되었다. 네. 자, 그럼 비변사의 변천 과정을 이제 볼게요. 자, 이 비변사는 그 중종 때 처음 만들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여진 외구 이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예요. 그래서 이제 임시기구에 불과했는데, 명종 때는 을묘해변을 계기로 해서 상수가 됐어요. 그래서 독립간서가 됐고요. 그래갖고 이제 임진왜란 때 이제 그 뭐냐면 이게 계속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왜냐면 임진왜란은 그 뭐와 관련된 거죠? 외란, 그러니까 병방의 문제가 관련된 거죠. 그러니까 비변사에서 주로 군사 문제를 논하고, 군사 문제를 논하다 보니까 뭐 정치, 사회, 문화적인 문제도 다 논하죠. 왜냐면 그 당시에는 그 군사가 중심이었고, 이걸 통해서 외교, 정치를 다 해야 됐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인조반정과 세도정치 때 주요기구가 되고, 그러다 이제 고종 때 왕권이 강화되는 차원에서 이제 비변사 기능을 상공부와 우정부를 분산시키고 나중에는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비변사가 없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 조선 후기 때는 비변사가 상당히 권력기구였다. 그래서 조선전기 때 도당은 의정부인데 반해서 후기는 비변사였고요. 근데 이제 비변사의 특징은 뭐냐면 건국대전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기구야. 건국대전 영해기구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뭐냐면 뭘로 그 운영이 됐냐면 제조제로 운영. 제조제는 뭐예요? 그 상설직이 있는, 그러니까 상설 간원이 있었던 게 아니라 겸직을 하는 거야. 받은 당상관들이.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됐고, 이 비변사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제 언제 때냐면 나중에 속대전 때야. 속대전 때 이제 명시가 되기 시작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비변사의 이제 조직 구성을 볼게요. 자, 비변사는 이제 속대전 이전까지는 법정 위의 기구예요. 네. 그리고 이제 임시기구고, 그 다음에 제조제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제조제라는 것은 조선시대 때 당상관만이 왕에게 직접 상소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각 관청의 수장은 누구였어요? 당상관이었어요. 근데 당상관은 이제 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당상관들이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다른 관청의 그 직과 겸직을 하게 하거든요. 이게 제조제야. 자, 그래서 이제 그 고려시대 행두제와 비슷하죠. 그래갖고 이제 겸직을 하게 되는데, 이 겸직제가 운영된 것이 비변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변사 당상은 다른 그 관청의 장과 겸직을 하고 있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 안에서도 이제 그 지위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높은 것은 도제주고, 그 도제 중에 신임 대신들이 이 비변사를 주도했다. 그래서 현직 재상들로 구성이 되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변사 당사의 특징은 뭐냐면, 그 비변사 인사는 이제 비변사 추천을 그대로 따랐고, 그리고 구성원도 상피관계가 무시됐어. 상피관계 뭐예요? 그 각 자기 지역이나 그 일가 친척이 그 어떤 특정을 간서했을 때는 파견하지 않거나 거기에 예속시키지 않죠. 이게 상피제인데, 근데 비변사는 자기 일가 친척이 있어도 그냥 했어. 무시해버린 거야. 그것은 이제 나중에 세도 정치기 때 비변사의 특정 가문들이 몰려들어요. 상피제가 적용됐으면 더 이상 그 비변사의 그 특정 가문들이 몰려들 수 없는 구조죠. 근데 그게 무시됐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비변사 당상의 분류를 볼게요. 자, 비변사 당사가 이제 뭐냐면 비변사 실제 움직였던 실력자들이 많은데, 아까 얘기한 도제주가 있고, 도제 중에 신임 대신들이 이제 주요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분류할 수 있는데, 하나는 성격상 분류,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직무상 분류 이렇게 나눠볼 수 있죠. 자, 거기 이제 성격상 분류로서는 전임 당사과 그 다음에 예견 당사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무상 분류는 유사 당사과 그 다음에 구간 당사 이렇게 이제 분류할 수 있어요. 유사 당사과 구간 당사. 이거 오타 났네요. 예. 유상이 아니라 간점 사자니까 사. 그리고 그 앞에 표시도 상이 아니라 사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그 도표 있죠? 예. 예. 자, 그러면 전임 당상을 이제 볼게요. 전임 당상. 자, 전임 당상은 간직의 변동 없이 정치 영향이나 신문 능력 때문에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야. 주로 이제 비변사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예견 당상은 뭐냐면 자기 참여하지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그 특정 간직을 맡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포함시킨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공조를 제한 오조 판사하고 그다음 강하 유수. 그 강하 유수는 뭐냐면 보통 조선시대 유수경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고려시대도 있지만 유수경은 뭐냐면 서울 한양을 기준으로 해서 한양의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의 를 왕이 직접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뭐 강하, 그 다음에 개경, 그 다음에 뭐 하성, 그런 지역이죠. 강주 이런 지역을 유수경을 뒀죠. 왕이 직접 통치하는 거야. 특히 강하 지역 같은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이 강하 지역은 이제 한강에 들어간 입구에 있죠. 그러니까 인후양, 목에 해당해. 그러니까 강하 지역을 제압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한양이 완전히 공급선 찾는 데서 국가 운영이 마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다. 그래서 이제 강하 유수가 이제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유사 당상하고 이제 구간 당상을 이제 볼게요. 자, 유사 당상은 이제 비변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착취한 거예요. 그래서 국장급 정도 보시면 돼요. 국방, 외교, 재정군의 임무를 착취해서 기무의 문서를 전달하고 비변사 운영을 주도하고요. 근데 국장 밑에 이제 실무 요원이 있어야 되겠죠? 이걸 이제 구간 당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데 대표적인 이제 구간 당상이 뭐냐면 자주 이제 교과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팔도 구간 당상이야. 팔도 구간 당상은 숙종 때 만드는데 중앙에서 지방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기구야. 그걸 왜 설치했냐면 예전에는 지방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었죠. 어떻게 통제하죠? 감사를 통해서, 간차사를 통해서 통제를 했잖아, 지방 수용들을. 근데 이제 그 한 개의 라인뿐만 아니라 이제는 왕 밑에 직속기구인 팔도 구간 당상을 둔 비변사 그러니까 왕 밑에 비변사 안에 팔도 구간 당상을 둬서 또 한 번 통제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중앙 권력이 이중으로 어떻게 할까요? 지방 세력들을 통제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앙 집권에 어떤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탕평정시 시기 때 우리가 이제 보통 중앙 집권을 강화시켜 갖고 지방 세력이나 뭐 산림 세력들이 약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팔도 구간 당상제도 실시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러면 관련된 이제 지도서를 이제 볼게요. 지도서 282페이지 보세요. 자, 한번 누가 읽어볼까요? 비변사 운영 방식. 비변사요? 예. 이거는 다 읽기는 그렇고, 네. 두 번째 단락하고 세 번째 단락 한번 읽어보세요. 비변사 제조는 부터 해갖고 팔도 구강당상 구정되었다. 비변사 제조는 성격상 전임 당상과 예견 당상으로 직임에 따라 유사 당상과 구간 당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전임 당상은 관직 변동에 관계없이 정치적인 영향력이나 실무 능력으로 인해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이들은 특별한 하자가 생기거나 정치적으로 시각하지 않는 한 관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비변사에 참여한다. 위겸 당상은 맡고 있는 관직의 성격상 비변사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본직에서 갈리게 되면 대부분 비변사 당상직도 갈리게 된다. 위겸 당상은 사회적인 중요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17세기에는 공주를 제외한 오조판서와 강화유소가 주로 해당된다. 이러한 비변사 당상에 대한 인사는 비변사의 추천을 중시하여 거의 그대로 따랐고 구성원들 사이의 상피관계도 무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비변사 유사 당상은 비변사의 모든 기물을 오로지 하고 문서를 전담하였다. 그러므로 유사 당상은 매우 기묘한 자리로 인식되었고 궁극 기무에 밝은 유능한 인물로서 정치적 비중도 중시되었다. 유사 당상의 임명은 비변사에서 단망으로 올려 차정하였다. 구관 당상은 특정 업무를 전담하는 비변사 당상이다. 일찍부터 구관 당상은 두어졌지만 임시적인 것이었고 제도화된 구관 당상은 숙종 때에 팔도의 업무를 나누어 맡게 한 팔도 구관 당상으로 규정되었다. 비변사에서 여기까지. 예, 거기에 이제 당망이라는 게 있죠. 당망. 비변사에는 당망을 올려 차정했다 하는데 그 조선시대 때는 이제 그 관리 임명을 할 때 그 뭐냐면 그 단자를 올렸어요. 망당자라고 이제 임용 대상자 명단을 올렸는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왕이 낙정 제가를 냈거든요. 그래갖고 이제 한 명을 올릴 수도 있고 세 명을 올릴 수도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임용 그 당망이라는 것은 그 당시 이제 관리들을 선발할 때 임용 대상자의 명단을 말하는 거야. 명단을. 예. 자, 그러면 이제 비변사 합하는 과정을 이제 볼까요? 자, 거기에 이제 그 비변사가 이제 서인들이 거기에 이제 주도를 했고, 그 다음에 세도정치기 때도 비변사에서 이제 주도했어.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조선 후기 때는 그 3사회나 그다음 그 언론 관행들, 특권들이 없어졌다고 했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하부 그 간원들이 상부 간원들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짐으로써 이제 공론의 주제가 3사가 아니라 어디에서 이제 하게 되냐면 고위 관리들이 맡은 비변사에서 주도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때의 어떤 사회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변화상, 이런 것들을 종교의 건국대전 체제에서는 도저히 수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변사는 임시기구에서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인이나 세도정치기 시대 비변사가 이제 권력기구가 된 거죠. 특히 이제 이 비변사의 폐해가 많이 드러났던 곳이 어디냐면 세도정치기 시기예요. 자, 세도정치 시기 때 이 비변사의 당상들의 이제 내용을 보면요. 자, 문과급제자 내용을 이제 보면, 각 성간별로, 뭐예요? 나한테 균형이 있죠? 집안이 여기 구동으로 있었는데, 당상간이나 이 비변사 당상이 올라갈수록, 이제 점점 어떻게 돼요? 각 성씨들, 성간들의 비율이 이게 격차가 일어나죠. 그래서 몇 개의 성간들에 의해서 당상간이나 비변사 당상이 다 독차지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도정치기 때는 이 비변사를 중심으로 자신의 권력을 누렸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자, 이 표는 예전에 공사 기출문제에 나왔던 표예요. 네, 눈에 좀 발라두시고. 자, 그래서 세도정치의 권한이 강화되고 구관권이 위축되고요. 그 다음에 외척과 연결되다. 특히 세도정치기 때 또 특징이 뭐냐면 이 비변사가 군사 재정권을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그 국정은 비변사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고 특히 이제 을청권이 이제 을청권은 뭐냐면 수령에 대한 인사권이야. 인사권을 비변사가 장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매간매직을 통해서 뭐야? 수령의 직을 갖다 팔죠. 그럼 이 사람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돈을 이제 사가지고 이제 수령을 지금 얻으면 또 수령들은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 본전을 뽑는 과정에서 무슨 분란이 생긴 거야? 삼정의 분란이 심화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밀란 발생의 원인이 됐다. 그래서 이제 대원군이 집권하니까 이제 왕권을 강하고 민심을 이제 다독이는 차원에서 비변사를 흡하여 그 과정을 보면
먼저 의정부와 상권부를 분리시키고요. 그래서 의정부는 정치 기능, 상권부는 이제 예전에 있었던 기구인데 다시 부활시켜. 그래가지고 분립을 시키고 그 다음에 비변사를 혁파했다. 그래서 이제 그 고종 때 없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보면요. 자, 이런 비변사 권한이 강해지면서 상대적으로 건국대전에 있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어떻게 될까요? 약화되죠. 그 다음에 건국대전 체제가 붕괴됐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알아두실 건 뭐냐면 거기 비변사에 보면 비변사의 일지가 있어. 이게 뭐죠? 비변사 등록이에요. 그 비변사 등록이 상당히 사료값이 높다. 그래서 비변사 활동은 일기체 기록인데 각사 등록의 한 일종이죠. 그래갖고 조선 후기 때의 어떤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사료다. 왜냐하면 그 당시 권력기구다 보니까 거기에 논했던 사항들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조선 시대 때, 조선 후기 때 그런 이제 사회경제적 변화, 정치적 변화를 알 수 있는 1차 사료를 두자면 비변사 등록, 그 다음에 승종호 일기, 그 다음에 이제 정조가 세자시기 때 썼던 일성록,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이게 오히려 사료가치가 이제 조선왕조실록보다 더 높아요. 조선왕조실록은 2차 사료인데요. 이건 뭐죠? 1차 사료. 그냥 있는 그대로 쓴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비변사와 관련된 그 기출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68페이지. 5번 문제 한번 볼게요. 그 11년 기출문제죠? 네. 자, 일주일째 이곳에 대한 설명 오는 것은 자, 이곳은 매일 접수되는 공사 가운데 도제주가 친히 기초를 잡아 정하지만 그 외의 것은 모두 유사 당상에게 처리됩니다. 자, 몇몇 되지 않는 유사가 그 많은 공사 홀로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육주의 간원들은 그 공사의 처리를 기다리느냐 제때 업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수많은 예경 당사들은 쭉 있는데 요게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이곳을 알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있죠. 유사 당상과 그 다음에 도제주 또 예경 당상. 그러니까 도제주 유사 당상, 예경 당상은 어디에 간제에 편입된 거예요? 비변사죠. 그러면 다음에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만약에 비변사 관련된 문제 나올 때는 뭐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예측할 수 있죠? 비변사의 간직 구성. 그 지도서에 있는 내용들. 그거 외워두세요. 예. 자, 그러면 비변사 관련된 부분인데 한번 볼게요. 자, 전제개혁에 대한 반대세력들 저항하기 위해서 고종할 때 처음 만들었다. 이건 뭐 고조 때가 아니라 언제 때죠? 이거는 언제 처음 만들었어? 이거는 중종 때 처음 만들었죠? 그것도 외구와 여진족들 대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아마 급정도감일 거예요. 고종 때 처음 만든 건. 고종 때 이제 처음 만든 급정도감이고, 그 당시 이제 전민 추세도감, 전민 변전도감, 이런 내용들이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처음 만든 건 고종 때 급정도감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제 생각에는. 자, 2번을 보면, 자, 고종 시기 이후에 이곳에 담당하고 업무는 의정과 상권부에 분속되었다. 맞죠? 예. 그 다음에 3번은 국왕의 공식 일성론가. 일성론은 아까 예전에 것처럼 그 정조가 세자시대 때 적어놓던 개인 일기였는데 나중에 정조가 집권한 이후에 어떻게 돼요? 국가의 공식 일기로 바뀌어요. 그래갖고 이제 왕의 설과 동종을 모아서 기록을 하고 그걸 보고 이제 후대왕이 그 참졸라도로 썼던 거죠. 그래서 왕을 중심한 어떤 상소문, 청문 간의 어떤 간칙 기록 이런 것을 강목책 형식으로 정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정조 사후에도 계속 썼던 어떤 일기였다. 자, 어제 문서가 있는데 이 어제 문서는 어자가 들어가면 다 왕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가, 왕비의 교서, 유능이나 해갖고 이제 해 신년 인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편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주로 어디에서 편제했냐면
예문관, 지평관, 홍문관, 규장각에서 이제 편제했는데 주로 이제 그 정조위는 규장각에서 거의 도맡아서 했다고 보면 돼요. 규장에 편제했고 그 태표쟁의 어제 문서를 모아가지고 정조 때 편찬한 문집이 있죠. 이게 뭐죠? 홍제전서라는 문집이 있어요. 홍제전서. 되게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관련된 기구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자, 경기 지역의 여러 진을 통솔하여 수도와 수도의 수비를 담당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어디냐면 이간에 난 이후에 인조 때 이제 그 설치한 서울 경기 지역의 경비를 담당했던 총유층이에요. 총유층과 관련된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을 보면 망명을 출납하고 상권을 통솔하여 지휘 업무를 맡아왔다. 자, 망명을 출납했던 기구는 조선시대 어딜까요? 승정원이죠. 그 다음에 상권을 통솔하는 상권부인데 문제는 이게 망명 출납과 상권을 통솔하는 때가 고려시대 조선 전반은 다 분리되어 있었지만 잠깐 통합돼 있었어. 언제 때일까요? 조선 초기 때, 태종 때 승추부라는 그 간직이 있어요. 간서가. 그래서 이 승추부가 해서 그 뭐냐면 좀 망명 출납 비서기구하고 그 다음에 그 군대를 통솔하는 그런 역할을 같이 했다. 태종 때 잠깐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게 비효율적이니까 그 상권 도충고는 어느 쪽 군사도 해갖고 상권 도충고 만들고 망명 출납은 어느 걸로 하죠? 승정원 이렇게 분리되어 나왔어. 그래서 잠깐 있었던 기구야.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대통령 비서기구하고 그 다음에 뭐가 결합된 거야? 국방부가 결합된 거야.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군이 중요한 거 아니야. 오 대통령이 맞았잖아. 권력은 어디서 나와요? 총구에서 나온 거 아니야. 군대를 장악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서로 긴밀하게 연결시킨 것 같은데, 자, 하여튼 이 승추부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승추부도 애워 두셔야 되겠죠? 진짜 재수없게 나오면 이거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답이 2번이 된다. 그래서 예문은 1번, 3번, 4번, 5번은 되게 어렵게 돼 있는데 진짜 막상 답은 쉽게 돼 있어.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잠깐만, 이게 이제 문제가 편집을 또 하나가 있는데 앞에 4번 공사. 네? 공사 문제가 몇 번이죠? 4번. 4번 문제요? 네, 맞네. 자, 거기 이제 4를 보면 다음 도표는 18세기 말에서 19세기에 걸쳐 문과 급제 및 주요 간직별 성관군으로 이렇게 묶었다. 문헌에 답하셔.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많이 보였던 것이죠? 네, 이 도표를 보면 자, 위한 도표가 어떤 형상들이 초래한 정치 형태는 무엇이라고 하며 권력 내 정부 내 권력기구의 변화를 쓰시오. 자, 정치 형태는 특정 가문을 독점한 무슨 정치? 세도정치. 권력기구의 변화는 의정부 6조 비변사 이동했다는 거. 자, 너무 쉽죠? 공사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 시기에 성남 지방에서 밀란이 표출된 농민의 불만을 무마시켜 박규수가 건의를 설치한 특별 대책이고 뭐죠? 삼정이정청이죠.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밑에 보면 그 학종사의 분량 이걸 뭐라고 하죠? 향전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삼정이정청 항정도 되게 중요해요. 이거 이제 그 조선시대 사회사 구분할 때 더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는 비변사를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정치사 들어가기 전에 볼 게 뭐냐면 군사제도 변화예요. 네. 자, 이 군사제도 변화가 별표 하나 정도는 쳐놔야 되겠죠? 네. 자, 조선시대의 군사제도의 변화는 임진왜란 이전하고 임진왜란 이후가 딱 달라져. 그 임진왜란 이전은 지금 오이제 형태였고 임진왜란 이후는 뭐예요? 오군형 형태였죠. 네. 그러니까 지방 방위 체제는 이제 진간 체제와 재승 발령 체제였다가 다시 임진왜란 도중에 진간 체제 복귀하고 그 다음에 지방구로서 뭘 뒀죠? 소국을 뒀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인데 그럼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중앙구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이에서 뭘로 바뀌었다? 오군형 체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그 오군형 구성이 있는데 이 오군형은 그 오이처럼 이렇게 체계적으로 구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 필요할 때마다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그 5개 군형이 형성이 되는데 대개 이 오군형을 장악했던 정치 세력들은 어떤 세력들일까요? 서인이나
노란색들이죠. 예. 자, 거기에 보면 이제, 훈련도감 한번 보자. 훈련도감. 자, 이 훈련도감은 선조 27년에 만들었어. 언제 때 만들어졌냐면, 임진왜란 당시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에 왜군의 조총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설치했는데, 이 훈련도가 특이하게 그 직원적 상비공만 형성돼 있고, 이거는 병명 분리의 의미가 있죠. 그리고 이제 군사훈련 외에 수도방이나 국방보기를 하기 위한, 했다. 그러니까 오늘날만 하면, 수기사 정도 보면 돼요. 우리나라 그 최강의 부대가 2개가 있죠. 육군에서. 수기사, 양기사. 제가 양기사 출신이거든요. 양평 기계사단인데, 하여튼 되게 좋은 부대야. 그래서 최신식 탱크가 그 장갑차 거기 다 있어. 네.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삼수병인데, 삼수병은 사수, 살수, 포수 있는데, 사수는 우리나라 정통적으로 강하게 뭐죠? 활을 쓰고, 그 다음 살수는 창검, 그 다음에 포수는 조총부대야. 네. 그래서 이제 있고, 특히 이 포수인 조총부대는 그 다음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는데, 누구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만들었냐면, 항외 같은 거 있죠. 그래서 그 항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만들었다. 그 다음에 군대 운영을 위해서 삼수민을 징수했다. 삼수민을. 예. 그래서 이 삼수민 나중에 전세에 포함이 되죠. 이 삼수민. 그 다음에 이제 기호신서에 입각해서, 기호신서가 2번 나왔네. 첫 관계 이거 뒤에 삭제해 주시고, 자, 기호신서에 입각해서 소부대 단위인 편제 소고법에 의해서 편제됐다. 자, 그 소고법은 예전에 얘기했죠. 주로 누구를 막기 위해서 만든 거죠? 왜구두. 왜구두는 뭐가 강해요? 검술이 강하죠. 왜검이다 해갖고 이제 검을 잘 주는데, 특히 이제 강남 지역에 이제 16세기 때 왜구들이 많았어. 근데 칼을 좀 잘 쓰니까 칼을 통해 금접전을 막기 위해서 개발한 것이 뭐냐면 이 소고법이야.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얘기했을 거예요. 그 멀리 있는 곳은 블랑키프와 홍익포로 쳐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까이 있는 것은 원항진이라는 전법을 통해서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법들이 언제 들어왔어요? 임진왜란 때. 그래서 강남병들이 와가지고 크게 이걸 물리친 거 보고 선조가 감탄을 해갖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소고법인데, 이 소고법 후에 이제 그 소고군을 편성할 때도 이걸 이용해요. 그럼 주의할 것은 소고법하고 소고군은 달라요. 소고법 뭐죠? 군대 편제 방식이고, 소부대 편제 방식이고, 소고군은 뭐예요? 지방군이야, 지방군. 네. 그래서, 다르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도, 그, 어영총을 뒀는데, 어영총은 북벌의 핵심 부대죠. 북벌의 핵심 부대죠. 그래서 이제 왕시 호이나 이완, 양반전에 나오죠? 이 사람이요. 이거 있고, 후공을 대비했고요. 기병 위주고, 그 다음 번상병 중심으로 이제 구성이 됐다. 예. 그래서 이제 어영총 외에도 이제 후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총영총도 있고 수원총도 있어요. 예. 그 다음 총영총은 또 별표 하나 쳐놔야죠. 요거 요번에 그 아까 이제 기출에 풀어본 것처럼 어디 나왔어요? 기출 오답에 나왔죠? 나올 수가 있어. 그래서 이간에 나는 진압한 이후에 경기도 일대를 방어하기 위해서 왔는데, 요거는 경기도 소부군이에요. 지방령 구성돼 있어. 그 다음에 수호청 같은 경우에는 남한산성인데 주로 이제 경기도 소구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이형인데, 금이형을 딱 들어보면 알겠지만 왕시 호위 부대죠. 그래서 이제 정병과 훈련도가 일부에 주축이 통해서 구성이 됐다. 그래서 이제 여기 5군형을 이제 보면, 그 우리가 이제 그 뭐냐면 각기 군대의 어떤 구성원도 다르죠. 훈련도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직업군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에 반해서 어영총이나 뭐 총영총 같은 경우에는 또 경기도 소고군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고, 반상부 구성이 됐고, 각기 다르다. 그리고 경비 지급 방식도 달라. 뭐, 훈련도감은 이제, 삼수민이 된대. 근데 이에 총영총과 소영총은 자기가 이제 부담해야 돼. 그 다음 어영총 금위원은 보인들이 지급하고. 그러니까, 상비병이라고 해도 완전한 상비병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비병 플러스 약간 이제 징병제, 그거 비슷하게 이렇게 결합된 형태야. 그래서 이 5군형 체제가 형성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 지방군을 보죠. 지방군. 그래서 이 지방군은 이제 조선 전기 때는 잡새군이라는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잡새군 같은 경우에는
병역을 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구성이 됐고 상대적으로 지방군이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임진왜란 도중에 소고군을 이제 조직을 했어. 그래서 소고군은 그 영사초기대 소고법에 의해서 편제됐고 그 다음에 영장의 통솔하되 영의 최상 단계였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진간체제하고 연결돼 있거든요. 이때 영장은 처음에는 무인이었어요. 전단 영장제라고 해서 무인들이 그걸 이제 담당을 했어요. 인조 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지방 수령들이 반발한 거야. 어떻게 천한 무관들이 군대를 지휘하냐. 그래갖고 겸영장을 시했죠. 겸영장이라는 것은 그 수령들이 뭘 겸하는 거예요? 지방 그 총사령관을 겸하는 거야. 문관들이. 그러니까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 이거? 병력 관리나 훈련이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유명무실하는 거야. 하여튼 이 소고군은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점점 부실화돼요. 왜냐면 이 소고군은 무보수야. 그리고 자기가 먹을 거, 그 다음에 입을 거, 먹을 거하고 입을 거, 그 다음에 싸우는 거, 그 창, 총 자기가 다 마련해야 돼. 자기 부담이야.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양이라고 천인까지 다 구성되어 있지만 나중에 뭐다? 천해군화, 납부군화 돼요. 그래서 유명무실화 된다. 그래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어체제는 이제 그 보면 진간체제에다가 재승방대체제. 그 다음에 소고원체제에 봤다가 진간체제 복귀했다. 외란 이후가 아니라 외란 도중이라고 쓰요.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진간체제 복귀된 것은 언제다 했죠? 그 당시 이제 임진왜란 끝나고 임진왜란 거기 좀 소강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그 뭐지 이게? 정유재란. 정유재란 여기 중간 사이에 요 사이에 이제 복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외란 도중 이렇게 써야지 정확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했고요. 그러면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도서 282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군영의 성취와 성격이 있죠. 군영의 설치와 성격. 예. 그래서 이거 한번 다 읽어볼까요? 임진왜란 당시 왜군은 병력이나 전술, 무기 등이 조선보다 우세하였기 때문에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군사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였다. 이에 1593년 10월 훈련도감이 설립되었다. 훈련도감의 설립 이후 정부는 계속되는 정치적 군사적 위기 속에서 중앙 군영들을 잇따라 설립하였다. 1624년에는 이괄의 난을 계기로 서울과 경기 경비를 강화하기 위해서 총영청을 설치하였다. 또 2년 뒤에는 남한산성에 수호청을 두고 광주 및 그 부근의 재진을 정비하였다. 계속해서 1652년에는 북벌계획에 따라 각도의 정군들이 교대로 건사하여 근무하는 어영청을 설치하였고 그 1682년에 도성 수비를 목적으로 정병과 훈련도감의 일부를 주축으로 금위형을 설치하였다. 이로써 훈련도감을 중심으로 한 5군형 제도가 완성되었다. 그러나 5군형 일정한 계획하에서 일률적으로 편성된 것이 아니었으므로 소속 군사의 성격 또한 한결같지가 않았다. 즉 서울에 상주하는 상비병의 경우도 있었고 각도에 거주하는 정군들이 건사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양난 후 진행되는 신분제의 붕괴와 부역제의 해이 그리고 수취체제의 변동은 번상병제의 유지를 어렵게 하였고 결국 상비병제가 중심을 이루었다. 전기의 농병일치제는 점차 농병 분리의 군제로 전환해 간 것이다. 이에 따라서 농민의 군역 부담은 새로 배치되어 1년에 2필의 군포를 납부하도록 되었다. 이러한 군역의 설치와 운영은 단순한 국방상의 목적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인조반정과 이괄의 난 이후 집권 세력은 자신들의 정권을 지킬 수 있는 군사적 기반을 필요로 하였고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투어 군역을 설치하고 그 운영권을 장악하였다. 각 군당은 자신의 세력을 군역의 대장으로 삼아 실질적으로 병권을 장악함으로써 군역을 정권 유지의 물리적 기반으로 활용했던 것이다. 예. 자, 그러면 이제 강해군 정치와 중립외교를 볼게요. 그 관련된 내용 이제 비상교육 내용을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거 보기 전에 아까 교과서 좀 보다가 좀 말한 게 있죠. 그 몇 페이지 피시냐면 금성 비상교육 155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군사제도의 변화 부분이 있죠. 예, 그 앞에 언급했던 거고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조선의 군사를 정비하다 해가지고 그 한번 읽어보시고 훈련도감 설치 관련된 내용들. 그다음 조선국의 군사훈련을 보세요. 자, 조선국의 조총이 군대 주요 모기가 이제 사용되면서 개인 연마보다는 부대의 집단적 훈련을 강조해요. 왜냐하면 이제 조총 부대라는 것은 칼싸움하는 부대가 아니죠. 그래서 밀집 대형 형태에서 3륜로 내세워갖고 이제 쭉쭉 총을 쏘는 그런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반차도에서 조총 부대가 많이 되는 것은 조총이 주력 부대로 바뀌었다. 그래서 조선 전기 때는 우리나라의 주력 부대는 보병이 아니라 뭐였죠? 기병이라고 했죠. 그거는 여진족과 싸우는 과정에서 이제 나타났는데, 이때부터는 조총을 중심한 보병이 주축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보병을 중심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무예보다는 조직적 군대 운영 방식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면은 그 로마나 그 아테네에 보면 밀집대형 있죠. 그 밀집대형, 중장고 밀집대형은 개인이 뛰어나게 싸우는 게 아니죠. 어떻게 되죠? 조직에 단결된 힘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운영했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또 누가 쳐든 거야? 기병 중심의 여진족이 쳐든 거야. 이게 안 받아. 그러니까 또 그 외적과 싸우는 방식으로 싸웠다는 택도 안 되죠. 그냥 깨지게 된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좀 안 맞는 그런 건데, 하여튼 조선국의 군사훈련 방식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해군으로 넘어갈게요. 강해군은 비상교육 148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자, 거기에 이제 외관의 북부 정치 해가지고 이제 강해군의 정치 내용들이 있거든요. 강해군은 여러분 알다시피 강해군은 분조 활동을 통해서 인정받았죠. 이게 분조라는 내용 있죠? 분조라는 것은 조종을 뭐예요? 나눴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의주의 원조가 있고, 그리고 일부 떼가지고 조종을 따가지고 분조 활동을 통해서 했고, 이 사람은 임진할 때 의주나 평양 등지에서 상주하면서 열심히 이제 활동했다. 선조가 솔직히 할 게 없어. 선조는 그냥 뭐야? 의주에 있다가 의주까지 올라올 수 있으니까, 의주까지 있다가 의주에서 이제 저기 만약 올라오면 어디로 갈 준비를 한 거야? 명나, 요동으로 건너가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국 가려고 했다가, 뭐예요? 신라한테 뜯어 말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의주에 있었던 거예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강해군을 주도하면서 조종을 일으켰는데, 이때 강해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세자가 책봉된 분주의 책임자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을 좀 설명하면, 막 이제 임진왜란 때 막 적군이 서울로 올라오니까, 그때까지는 선조는 세자를 책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그 후계자가 빨리 책봉해야 되겠죠. 자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다가 이제 신하들이 이제 책봉을 해달라고 하니까, 누굴 책봉할까? 하니까, 신하들이 잘못만 하면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전할 때도 하소하니까, 선조가 하도 동안 곰곰이 생각하다가 누굴 선택했냐면 강해군을 선택을 했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강해군은 전쟁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떠밀려갖고 이제 세자가 됐던 인물인데, 자, 하여튼 그걸 공로를 인정받고 이제 북인의 지지를 받고, 특히 북인 중에서도 대북계통이에요. 대북계통은 이제 조식 계열이죠. 그래서 이제 유병장으로 이제 활동했던 건데, 소북계통은 반대했어요. 소북계통은 누구를 지지했죠? 영창대군을 지지했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해군 초기 때 보면 대북계통이 소북계통 사람들 다 탄압하고 죽여요. 좀 달라요, 얘네들은. 자, 하여튼 그 당시 강해군은 전쟁이 끝나는 날 전후 복구 사업을 해. 도리대장이나 호적을 정비하고 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하고 동의보감을 만들었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허준이 동의보감의 내용이 있거든요. 원래 이 동의보감은 강해군 때부터 추구한 건 아니고 선조 때 만들어 명령을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강해군 때 완성했다 보시면 돼요. 네. 그래갖고 이제 이 동의보감을 완성했던 시기가 강해군 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 이제 강해군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148페이지. 외란 후 복구 정책의 추진. 외란 때 북인은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의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으며 광해군은 분조 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았다.
선조 이후 광해군은 북인의 지지를 얻어 왕위에 올랐고 전쟁 복구에 힘을 쏟았다. 광해군은 먼저 토지대장과 호접을 새로 정비하였으며 공납제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동법을 실시하였다. 대동법은 다양한 품목으로 거두던 공납을 쌀로 대신 내게 하는 제도로 농민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기 위해 실시되었다. 또한 파괴된 성곽을 수리하고 불타버린 사고를 다시 건축하였고 백성의 건강을 보살피고자 허준에게 동의보각을 완성하도록 하였다. 한편 광해군은 임진왜란 때 충신과 연려 등에 대해 조사하고 추앙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는 성리학적 질서의 강화를 통해 외란 후 혼란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임진왜란 때 활약한 광해군의 정통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었다. 자, 그 다음에 뒤에서 한번 읽어볼까요? 그 강해군 중립외교와 인조반정. 네. 광해군의 중립외교와 인조반정. 광해군 집권 당시 중국에서는 명예 국력이 쇠퇴하고 압록강 북쪽 지역에서 누르하치가 후금을 공격하였다. 후금이 명을 공격하자 명은 외란 때 도와준 것을 내세워 조선에 군사를 요청하였다. 광해군은 명의 요청을 거절할 수도 없고 강성해진 후금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도 없었다. 이에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외교를 취하였다. 광해군은 강홍립이 이끄는 군대를 명예 파견하는 대신 강홍립에게 후금과 대적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지시하였다. 조명연합군이 후금을 패하자 강홍립과 군사는 광해군의 명에 따라 후금에 항복하였다. 이후에도 명은 지원군을 계속 요청하였으나 광해군은 이를 적절히 거절하면서 후금과 친선을 꾀하였다. 일부 사림들은 광해군의 외교정책에 대해 명의 의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게다가 서인이 영창대군을 지지하자 광해군은 영창대군을 살해하고 인목대비를 폐위하였다. 이를 두고 서인은 유교윤리에 어긋난다며 광해군을 비판하였고 결국 광해군은 축출하고 인조를 왕위에 앉혔다. 예, 이게 인조반정이죠. 자, 또 강해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좀 쉬었다가 할게요.